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1장 우주적인 농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아나타핀디카의 기원 정사에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머물고 계셨다. 이른 아침 탁발할 시간이 되자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입은 뒤 바리떼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한 집 한 집 다니며 음식을 비셨다. 탁발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와 밥을 드셨다. 이어 가사와 바리떼를 치우고 발을 씻은 뒤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 부근의 소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붓다를 중국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복하고 뚱뚱한 조각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남편 스티븐을 만나기 전에는 그 뚱뚱한 사람이 실은 중국에서 번영의 신으로도 여겨지는 포대 화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와 달리 붓다는 마른 편이고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고 스티븐이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스티븐의 말을 존중하지만 내게는 배가 불룩 나온 그 사람도 붓다입니다. 그는 농담을 이해하는 붓다입니다. 그 농담이란 모두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유쾌한 농담인가요? 그 농담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나게 배를 출렁대며 온몸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붓다라는 말은 내게 순수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세심하고 기쁜 자비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나 아래나 가능이나 불가능이 없는 자비이며 실제 하는 것에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아, 나라는 것이 없음을 깨달은 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걸 알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탁발 행위로 시작합니다. 붓다가 음식을 구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붓다는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을 초월적인 고귀한 존재나 영적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물로 떠받들어지는 것도 제자들의 시중을 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승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음식을 구걸하러 나가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 한 끼 식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도 어느 집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그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줄지 안 줄지 염려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언제나 친절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 집 사람들에게 바리떼를 내밀고는 음식을 주든 안 주든 차분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붓다는 그 거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특권이 그 집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의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기회를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스티븐이 승려라는 말은 홀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사랑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타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승려란 절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나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승려란 보호하거나 방어해야 할 자아가 없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집이 없으니 어디서나 편안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1986년에 현실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모든 고통은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몹시 우울했고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상 때문이라고 여기며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뒤에는 나의 우울증은 주변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세상에 관해 믿던 생각들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으면 괴롭지만 생각을 믿지 않으면 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유는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나에게는 집도 가족도 자아도 없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실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게 KT의 기억 창고가 있어서 그녀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는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탁자예요. 이건 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게 당신 집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집이 당신의 집은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KT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주어야 했고 나는 그 종이를 그녀의, 나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는 눈에 띄는 건물 따위를 눈여겨보고 헨젤과 그레텔 동화에 나오는 빵 부스러기처럼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어서 내가 자란 소도시였지만 5구역 떨어진 곳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폴이나 내 아이 중 하나가 나와 함께 다녔습니다. 나는 늘 더없는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도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은 적이 많았습니다. 현실로 깨어난 초기에 나는 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진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누가 아기를 길 위에 놓아두고 떠나면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보살피며 집을 찾아주려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곤 했습니다. 모든 집이 나의 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곧장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임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마다 나는 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들어간 집의 사람들은 나를 아주 너그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치 내가 우스운 말을 한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요, 이건 우리 집입니다 라고 말한 뒤 다정하게 내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피해망상과 광장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 자신과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나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나 자신이고 다시 나일 뿐임을 알았으므로 그를 얼싸안거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내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나는 물러났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내가 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곧 그런 행위에 불균형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이 당연해 보이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안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웃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고 손가락으로 0을 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만 있다고 말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무엇의 이야기입니다. 현실, 실제는 그 이야기 이전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 이전이고 아무것도 없음 이전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그것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들은 어느 하나도 말로 옮길 수 없음을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내게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름이 모든 것이다. 오직 사랑만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던 바스토우의 거리를 몇 달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지극한 기쁨 속에 있었고 너무나 기쁨에 취해서 나 자신이 마치 걸어 다니는 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빛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한 빛은 계속되었지만 오늘까지도 마침내 그 빛은 내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더 평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해지고 균형 잡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붓다의 머리 주위에 후광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화가들이 많다고 스티븐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붓다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내면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세상 속에서 완전히 편안할 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붓다는 감사의 경험에 더 씌워지는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탁발하러 나가서 음식을 받을 때 그 받음의 경험은 아주 깊어서 그 자체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음식 이상의 음식입니다. 그는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받은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도록 돕는 바리떼를 씻고 발을 씻은 뒤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 말을 할지 안 할지,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의 이전이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평온하고 감사하며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음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엇으로 자양분을 받은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은 곧 상대방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 자기에게 질문하고 이해로 자기를 만납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아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자아. 환히 빛나는 무아 안에 머무르며 당신은 삶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꿈에 나오는 존재일 뿐이라면 그들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을 자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내 꿈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오직 나의 자아로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꿈속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친절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나는 붓다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해독제이고 축복이고 입구이며 내면의 변함없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현실로 깨어난 뒤에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당신의 남편이에요. 이 아이들이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가족의 기억이 돌아왔나요? 나는 폴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난데없이. 1979년에 그와 결혼한 여성은 죽었고, 이제 다른 무엇이 이 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여성들이 덩치 큰 남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분이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고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요? 좋아요. 나는 지금 있는 현실에 완전히 내맡겼고 그것과 결혼했고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녀의 몸에서 케이티로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누구와도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원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었을 때 나는 아기들이 오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10대와 20대 초반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2~3살쯤 된 아기들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올 때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꿈이 펼쳐지도록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에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은 요구에 응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기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조건 없이 만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도록 언제나 놓아둡니다. 그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 폴과 내 아이들에 대한 기억은 그 뒤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내게 가져오면 4명의 다른 여자가 하나의 나로 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기 시작할 때면 어떤 메아리 같은 희미한 기억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령 내가 그들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저 멀리 배경에 깔려 있어서 닿을 수 없는 음악이나 향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렇게 말했고 저는 저렇게 했죠. 라고 말하면 그 모든 이야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살게 되었고 그래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7달가량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케이티라고 부르는 사람의 남아있는 흔적들이 내게는 낯설었지만 어쨌든 그녀의 기억, 그녀의 흔적이 일부는 내게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내 손가락에 케이티의 지문이 있지만 나는 그게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건 모두 케이티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오직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는 자아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아 없음을 깨닫고 있는 자아였습니다.
당신은 현실로 깨어난 뒤 나의 것이나 너의 것이라는 감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기들이 인식하는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것과 너의 것의 적절한 경계를 더 잘 알아가고 분별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나를 짓누르는 정체성의 느낌이 없이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괜찮았습니다. 그게 그것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는 다른 인간처럼 보이는 모습,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내게는 다리가 있었고 다리가 나타났고 그 다리가 걸어서 나를 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와 이곳의 관습을 16살이었던 딸 록산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한쪽 발에는 빨간색 양말을, 다른 발에는 파란색 양말을 신으면 록산이 보고 웃었습니다. 내가 잠옷을 입은 채 현관문을 나서면 록산이 쫓아와서 나를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알았어. 잠옷은 사람들 앞에서 입는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는 그러지 않는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록산은 내 손을 잡고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요. 내내 안내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몇 번이고 거듭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록산은 내 눈물을 보고 내가 삶과 더없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사물들의 이름이 무엇이든 내게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식품점에서 록산은 끈기 있게 멈추면서 물건을 가리키며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수프 캔이에요. 이건 케첩이에요. 록산은 엄마가 어린애에게 가르쳐 주듯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나는 아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들에 질문하여 불행을 해결하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들의 마음이 탐구에 열려 있다면 처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법을 서서히 배웠습니다. 나는 이따금 경계 짓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분명할 때는 예를 들어 예와 아니요 중 어느 대답을 할지 분명할 때는 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초기에 두어 명의 남자가 나와 섹스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잠을 자면 깨달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귀엽고 망상에 빠진 남자들의 정직함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사랑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청해 주어서 고맙지만 아니요, 싫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신이 찾는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도 경계 아닌가요? 아니요, 싫어요. 나는 당신과 잠을 자지 않겠어요. 이것도 경계 같은데요. 내가 말하는 모든 아니요는 나 자신에게는 예입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짐작할 필요가 없고 나는 아닌 척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예와 아니요에 정직하면 친절한 삶을 살기가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진실을 말할 때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나가며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는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전자는 내가 모든 걸 얻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림짐작으로 대답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나와 섹스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대답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고 일부일처제를 따릅니다. 그래서 아니요라는 대답이 미소와 함께 튀어나옵니다. 사실 나는 그 남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곧 나의 진실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계 짓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만일 경계가 한정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라면 아니요라는 나의 대답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정직함으로 보입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요라는 대답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도 남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당신은 나와 남이 없다는 진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쁨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기쁨에 취해 있나요? 기쁨은 균형을 이루지만 늘 똑같습니다. 붓다의 탁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승려처럼 무일푼이고 집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만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나는 온전히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채소를 기르지 않으면 가게에서 채소를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남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붓다는 이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요청할 뿐입니다. 그는 굶주림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자비로움으로 음식을 동량합니다. 그는 언제 요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지 아는데 그것은 정확히 당신이 그에게 주는 것이며 그 이상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음식이 내게 오는 순간까지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나는 늘 완벽히 제때에 은총으로 선물 받은 알맞은 음식으로 완벽히 잘 먹여집니다. 당신이 내게 음식을 주면 나는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당신에게 고마워합니다. 당신이 내게 음식을 주지 않아도 나는 당신에게 고마워합니다.